옛날 함경도 북쪽에 위치한 청파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파군수 김도원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수 나리를 뵙고자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김도원 군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급히 대청마루로 나가보니 청파군에서 손꼽히는 부자 박상진과 그의 아들 박준호가 허둥지둥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오셨어? 김도헌 군수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준수한 외모를 지닌 박준호는 평소에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여자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군수나리. 박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 도둑이라고요? 김도헌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박상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한밤중에 갑자기 아들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방으로 달려갔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아들의 방에서 나와 지붕 위로 훌쩍 뛰어올라 사라져버렸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둑 맞았소? 박준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상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불을 들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얼굴도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김도원 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런 대담한 여자가 있단 말입니까?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힘이 무척 셌습니다. 제가 밀어내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 제 두 손을 꽉 잡아버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제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제서야 그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나 생김새는 보셨소? 김도헌 군수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쓰고 있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여자의 몸매와 손의 느낌으로 보아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이런 이상한 사건을 처음 듣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괴상한 일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밤중에 남자를 찾아가 몸을 더듬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박상진 부자가 돌아간 후 김도헌 군수는 순찰꾼 하나를 박상진의 집에 보내 현장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순찰꾼의 보고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몸놀림이 매우 날랜 것으로 보아 무술에 능한 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상진의 집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이 기이한 사건을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청파군 서당의 젊은 선비 이주원이 관아를 찾아와 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군수나리 여자 도둑을 잡아주십시오. 이주원은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지닌 청파군에서 유명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여자가 소리 없이 방에 들어와 이불을 들치고는 제 가슴을 어루만지며 움직였습니다. 제 얼굴도 더듬었고 제가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셨소? 김도헌 군수가 물었습니다. 이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서당에 들어올 때 누군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무공이 높아 보입니다. 알아봤지만 서당에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난감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이주원을 달래보내고 이 기이한 여자 도둑 사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박준호와 이주원도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젊은 남자들이 관할을 찾아와 밤중에 여자에게 몸을 더듬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중 정씨도령은 얼굴이 멍이 들고 부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의아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맞지 않았는데 왜 정씨도령만 맞았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 정씨도령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김도헌 군수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몸매가 좋고 피부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얼굴도 예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안으려고 했고 얼굴을 가린 천을 벗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도둑은 참 이상하게도 순순히 따르는 남자는 가만히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 도령을 때린 것은 얼굴을 보려 해서 화가 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자 도둑은 아마도 청파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도둑 사건은 너무나 기이해서 곧 도청에 있는 감사 이명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명현 감사는 사람을 보내 김도헌 군수를 꾸짖고 빨리 여자 도둑을 잡지 않으면 연말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디어 조급해진 김도헌 군수는 포졸 박중호에게 청파군 내에 무술에 능한 여자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잡지 못하면 곤장을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중호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파군은 이미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여자 도둑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도 있었지만 몰래 자신도 찾아오길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도둑은 꽤 까다로운 취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젊고 부유한 남자들만 찾아갔고 나이 많은 남자나 가난한 남자들은 아무리 벌거벗고 큰 길에 누워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녀자들은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특이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남자를 원한다면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결혼한 여인들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도 이미 결혼했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그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밤에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닐까? 처음에 박중호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김도헌 군수의 독촉이 심해지자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파군의 모든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무술을 아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체형이 맞지 않거나 나이가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렇게 높은 무공을 가진 여자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박중호는 곤장을 맞을까 두려워 그냥 마을에서 젊은 기생 하나를 붙잡아 범인이라고 김도헌 군수에게 데려갔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진범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기생은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헌 군수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박중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여자 도둑의 방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기생집의 단골이었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냥 누워 있으면서 여자 도둑이 마음대로 더듬게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도둑은 남자의 옆에 자고 있던 어린 종도 만지작거리자 그 종이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는 종이 좋은 시간을 방해한다고 꾸짖었고
그때서야 여자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남자는 실망했고 종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종은 억울해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여자 도둑이 갇혀 있는데 또 다른 여자 도둑이 나타났다니 분명히 기생은 억울하게 갇힌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항의에 김도원 군수는 결국 기생을 석방하고 박중호에게 곤장을 쳤습니다. 박중호는 곤장을 맞고 엉덩이가 터질 뻔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찰꾼들을 데리고 여자 도둑이 나타날 만한 곳에 매복하여 밤새 기다렸습니다. 사흘밤을 계속 지켜보았지만 여자 도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중호는 지치기 시작했고 곤장을 맞은 이후로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순찰꾼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두 여자 도둑이 이미 도망갔을 것이라며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박중호와 함께 매복한 순찰꾼 박달사는 최근에 결혼해서 새색 씨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밖에서 지켜보느라 집에 돌아가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박중호가 여자 도둑을 잡지 못하면 모두 함께 곤장을 맞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달사는 몰래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한밤중까지 지켜보았지만 여자 도둑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달사는 집에 가고 싶다고 조용히 말했고 박중호도 피곤해서 누워 쉬고 싶었지만 이틀 후면 김도원 군수가 정한 기한이 끝난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달산이 갑자기 박중호의 뒤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중호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봤소? 박중호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 여자가 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박달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어? 누가 나무 위에서 걸을 수 있겠소? 박중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눈이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박달산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박중호의 머리 위로 휙 지나갔습니다. 박중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마치 커다란 새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중호는 입을 벌린 채 여자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고 박달산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바로 그 여자예요. 분명 여자 도둑입니다. 박달산이 외쳤습니다. 박중호는 내일 누가 그녀의 방문을 받았는지 알아봐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박달산이 누가 방문을 받았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청파군의 한 젊은 서생이 이미 관아에 와서 어젯밤 여자 도둑의 방문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서생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외모는 평범하고 오히려 약간 볼품없었습니다. 김도원 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 도둑이 처음에는 좀 까다로워서 외모가 괜찮은 남자들만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까지 찾아가다니 별로 까다롭지 않구나. 서생이 호소할 때 그의 어조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청파군에서는 어느새 여자 도둑의 방문을 받는 것이 일종의 명예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김도헌 군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중호는 이 일을 듣고 박달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본 사람이 분명 여자 도둑이군. 박달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무공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박중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고민에 찬 표정으로 김도원 군수를 찾아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고 여자 도둑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김도원 군수는 이명현 감사의 압박 때문에 이제 여자 도둑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언자인 최서방과 함께 어떻게 범인을 잡을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도원 군수에게 말했습니다. 여자 도둑은 무공이 높지만 계속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정시도령이 그녀의 얼굴 가리개를 벗기려고 했을 때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여자 도둑은 청파군 사람이라서 정체를 숨기려는 것 아닐까요? 김도헌 군수가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인은 그 여자 도둑이 매우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헌 군수는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스스로 다가온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분명히 그 여자 도둑은 추한 외모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밤에 남자들을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서방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여자 도둑이 추하지 않다면 정시도령이 그녀의 얼굴 가리개를 벗기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체형이 좋으나 얼굴이 매우 추한 젊은 여자를 찾아봐야 할 것 같소. 김도원 군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하인이 와서 박중호 포조리 볼 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도원 군수는 박중호를 들어오게 하고 최서방과 함께 분석한 결론을 알려주며 그대로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중호는 지시를 받고 즉시 순찰꾼들과 함께 그런 젊은 여자를 찾아 두루 수소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 순찰꾼이 드디어 단서를 얻었습니다.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한 하인이 그런 이상한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체형이 좋았고 동작이 매우 민첩해 보였으며 몸놀림이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하인은 순찰꾼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손님에게 차를 따라주려다가 실수로 미끄러졌어요. 주전자가 손에서 날아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여자가 재빨리 주전자를 잡았습니다. 주전자에는 방금 끓인 물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가볍게 잡아버렸어요. 전혀 뜨거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공이 매우 높을 거예요. 하인은 신이 나서 순찰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공이 높지만 성격은 온화해요. 저에게 뭔가를 손짓으로 물어볼 때도 매우 공손했습니다. 손짓으로 물어보았다고요? 박중호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청파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삐뚤빼뚤하게나마 글자를 쓸 수 있어서 테이블에 글자를 쓰면서 손짓으로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를 아는 주인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녀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여자가 하인에게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단서를 찾은 박중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키가 큰 젊은 남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까? 박중호가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순찰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정보로 무엇을 알 수 있겠소? 박중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다른 순찰꾼들이 와서 박중호에게 그들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젊은 여자를 목격했다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박중호를 기쁘게 한 것은 그 여자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알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중호는 즉시 김도원 군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도원 군수와 최서방은 상의한 후 박중호에게 먼저 그 여자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중호는 몇몇 능력 있는 순찰꾼들을 데리고 조용히 그 여자의 거처로 갔습니다. 한밤중까지 지켜보던 중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폐가에서 한 검은 그림자가 나와 지붕 위로 뛰어올라 몇 번 움직이더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중호는 즉시 돌아가 김도원 군수에게 여자 도둑을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도원 군수도 매우 기뻐하며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범인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군수는 박중호가 순찰꾼들을 매복시키는 것을 지켜보았고 최서방과 함께 한쪽에 숨어서 여자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2시간쯤 지나자 여자 도둑이 돌아왔습니다. 여자 도둑이 지붕에서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박중호가 신호를 보내자 순찰꾼들이 미리 땅에 깔아둔 그물을 당겼습니다. 여자 도둑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자 도둑이 다시 일어나 날아오르기도 전에 이미 준비해둔 큰 그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여자 도둑을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발버둥칠 수 없었습니다. 여자 도둑이 마침내 항복하자 김도원 군수와 최서방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자 도둑의 얼굴 가리개를 벗겨라. 이 군수가 도대체 누가 청파군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지 보고 싶구나. 그 여자 도둑은 김도원 군수의 말을 듣자 갑자기 매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마구 흔들며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중호는 그물 사이로 여자 도둑의 얼굴 가리개를 잡아당겼고 모두가 놀랄 만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여자 도둑의 입은 뾰족하고 코는 위로 솟아 있었으며 좁은 얼굴 전체에 짧고 가는 노란 털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족제비처럼 보였습니다. 여자 도둑의 모습을 본 최서방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이 여자 도둑은 정말로 취했기 때문에 밤에 남자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도헌 군수는 여자 도둑의 모습을 보자 극도로 놀라며 색이 변했습니다. 빨리 그녀를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하게 김도환 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렵게 잡은 여자 도둑을 신문도 하지 않고 죽이라니 이명현 감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저 멍하니 서서 보기만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자 김도환 군수는 당황하여 급기야 박중호의 칼을 빼들고 직접 여자 도둑을 죽이러 갔습니다. 여자 도둑도 매우 흥분하여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고 두 손으로 그물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후 여자 도둑의 눈알 2개가 눈구멍에서 떨어져 땅에 굴러 떨어졌고 그녀의 발에 발려 으스러졌습니다. 그러나 여자 도둑은 아랑곳하지 않고 2개의 검은 구멍만 남은 얼굴로 계속 발버둥치며 입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모두가 너무 놀라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김도헌 군수가 여자 도둑을 죽이러 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허둥지둥 몇 번을 베어보았지만 모두 여자 도둑을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여자 도둑에게 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 있는 박중호에게 어서 와서 도와주게 하고 소리쳤습니다. 박중호는 이미 혼비백산하여 벌벌 떨며 겨우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 도둑이 발버둥치는 사이에 뒤에서 꼬리 하나가 나와 박중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박중호는 공포에 질려 구미호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물을 잡고 있던 몇몇 순찰꾼들도 그 꼴을 보고는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밧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여자 도둑은 마침내 그물에서 빠져나와 김도헌 군수를 한 손으로 잡고는 지붕 위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급히 횃불을 밝혀 최서방의 인도하에 사방으로 김도헌 군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지만 김도헌 군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 이명현 감사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명현 감사는 김도환 군수가 여자 도둑 구미호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즉시 도청에서 가장 유능한 순찰꾼 몇 명을 청파군으로 보내 김도환 군수를 찾도록 했습니다. 청파군 전체를 뒤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마침내 한 산골에서 김도헌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김도헌 군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미 며칠째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김도헌 군수를 옮겨오자 그의 두 눈이 파내어졌고 심장도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여자 도둑 구미호에게 해를 입은 것임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도헌 군수의 아내와 아이들은 슬픔에 잠겨 울부짖으며 이명현 감사가 보낸 사람들에게 여자 도둑 구미호를 잡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명현 감사가 보낸 사람들 중에는 도사 안도령이 있었는데 그가 구미호를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를 찾았습니다. 안도령은 마고산 도사의 제자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군수가 이유 없이 구미호에게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령은 분노했으며 즉시 그 구미호를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도령은 법단을 세우고 위력 있는 주문을 외워 구미호의 위치를 찾아내고는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도수를 써서 추적해 나갔습니다. 이틀 후 안도령은 한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17, 18살쯤 되어 보였고 노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좁고 코는 높았습니다. 눈은 영리하게 반짝였습니다. 외모가 약간 그 여자 도둑 구미호와 비슷했지만 얼굴에 짧고 가는 노란 털도 없었고 꼬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안도령과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도령은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여러분이 제게 잡아달라고 한 구미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박중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도령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구미호라면 도사님은 왜 그녀를 묵지 않았습니까? 최서방이 다소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하하, 사연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안도령이 목을 가다듬고 설명하려던 찰나 몇몇 사람들이 가위와 칼을 들고 구미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도환 군수의 아내들이 원수를 만나자 분노해서 구미호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구미호는 차갑게 웃더니 가볍게 몸을 피했고 군수의 아내들은 허공을 베었습니다. 군수의 아내들은 자신들이 구미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손에 든 칼을 내던지고 울며 분노하며 안도령에게 왜 구미호를 묵지 않았냐고 비난했습니다. 박중호와 최서방 등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이명현 감사가 보낸 사람들도 안도령과 구미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미호는 사람들을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는 두 팔을 모으고 등을 돌려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도원 군수의 아내들은 더욱 분노하여 눈물을 흘리며 구미호를 죽이겠다고 외쳤지만 두려워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안도령은 김도원 군수의 아내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원 군수가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십니까?
아내들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안도령이 박중호와 최서방에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해도 여러분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밤에 제가 김도원 군수의 영혼을 불러와 이 구미호와 대면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도원 군수를 누명 씌웠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도령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안도령은 구미호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김도헌 군수의 아내들은 박중호에게 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중호는 감히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그저 이명현 감사가 보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명현 감사가 보낸 사람들은 김도헌 군수의 아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안도령은 법단을 세우고 사방을 떠돌던 김도헌 군수의 영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발라 모두가 김도헌 군수의 유령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김도헌 군수의 영혼이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아내들과 최서방 등을 보고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습이 매우 처연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안도령을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내며 구미호를 편드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안도령은 차갑게 웃으며 김도헌 군수에게 말했습니다. 군수님, 슬퍼하지 마시고 이쪽을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인지. 김도헌 군수가 돌아서서 보니 그 여자 도둑 구미호가 팔짱을 끼고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깜짝 놀라 아 하고 소리치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수님, 30년 전의 일을 스스로 말씀하시지요. 안도령이 김도헌 군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도헌 군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람들의 놀라운 시선 속에서 더듬거리며 3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김덕선이라는 이름의 김도헌 군수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어느 날 야외에 놀러 갔다가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매우 목이 말라 어떤 낯선 열매를 먹었는데 독이 있어서 계속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이때 오랜 수행 끝에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 구미호가 지나가다가 김덕선을 발견했습니다. 구미호는 측은지심을 느껴 김덕선에게 자신이 그를 구해줄 수 있지만 그를 구한 후에는 자신의 힘이 약해져 3일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김덕선이 자신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랐습니다. 김덕선은 살 수 있다는 말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구미호는 자신의 내단을 입에서 꺼내 김덕선의 입에 넣어주면서 독을 해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삼키지 마세요. 그러면 제 오랜 수행이 당신 것이 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덕선은 구미호의 내단을 입에 물고 있자 점점 몸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구미호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경계심도 없다고 생각하여 욕심이 생겼고 내단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구미호는 오랫동안 내단을 수련했기 때문에 김덕선이 내단을 목구멍으로 삼키려는 순간 알아차리고 그의 입을 치고 내단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김덕선은 필사적으로 물어내단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구미호는 반쪽만 꺼낼 수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김덕선이 삼켜버렸습니다. 구미호는 반쪽 내단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 가늘고 짧은 노란 털이 나타났고 꼬리도 나왔습니다. 김덕선은 구미호의 반쪽 내단을 얻어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더 맑아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추하고 기절한 구미호를 보자 김덕선은 급히 자신을 구해준 구미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구미호가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풀숲에서 갑자기 몇 마리의 여우가 나타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갑게 김덕선을 노려보았습니다. 김덕선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김덕선은 도망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미호가 자신의 얼굴을 봤으니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구미호의 두 눈을 파내고 도망쳤습니다. 김덕선이 떠나자마자 몇 마리의 여우들이 즉시 구미호를 둘러싸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단의 반을 얻고 나서 저는 점점 더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김도환 군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구미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머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내 이름을 바꿨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을 수 없었구나. 구미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구미호가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김덕선이 떠난 후 그녀는 몇 마리의 여우들이 돌보는 가운데 30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여우가 백년인삼을 얻어와 그녀에게 먹였고 그제서야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 구미호는 즉시 김덕선을 찾아 자신의 반쪽 내단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반쪽 내단을 잃어 구미호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내단의 미약한 기운을 따라 구미호는 청파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김덕선이 군수였기 때문에 관하에 있었고 관하는 문신이 보호하고 있어서 구미호는 내단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미호는 김덕선의 마른 체형과 키 큰 모습,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덕선의 집이 부유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 한 집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아간 남자들이 모두 부유하고 키 큰 사람들이었군요. 박중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30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젊은 남자들만 찾았습니까? 노인들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깨어나서도 3일만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구미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마음속으로 이 구미호가 정말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김덕선을 찾을 수 없었고 눈도 볼 수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보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여자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구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내단이 돌아온 후에야 내 눈과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었어요. 김덕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미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김도환 군수의 아내들은 더 이상 구미호에게 죽이라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박중호와 최서방 그리고 이명현 감사가 보낸 사람들도 서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구미호는 김도환 군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도령에게 감사를 표한 후 떠났습니다. 안도령도 김도환 군수의 영혼에게 말을 걸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도환 군수의 영혼만이 부끄러움에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